퇴근 종이 울리자 공장 안에 쌓여있던 쇳내가 공기 위로 느리게 퍼져나갔다. 혜진은 하루 종일 굳어있던 어깨를 풀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잔업까지 하고 나오니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멀리 버스 정류장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다. 11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혜진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며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버스를 기다리며 피곤에 젖어 멍하니 서 있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가벼운 충격과 함께 가방끈이 손에서 벗겨졌다. 소매치기였다. 잠깐요. 잠깐. 혜진이 외치며 뒤따라 달렸지만 상대의 뛰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공장 일로 지친 다리는 금방 힘이 풀렸고 숨은 거칠게 막혔다. 막막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그녀는 멈춰선 채 숨만 거칠게 몰아쉬었다. 가방 안에는 이번 달 월급 봉투가 들어 있었고 여동생 부부와 딸의 생활비가 모두 그 안에 있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뒤에서 괜찮아요? 하고 묵직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공장에서 가끔 마주쳤던 말없이 일만 하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어디서든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묵묵히 일만 하던 사내였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단단해 보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는 혜진이 뛰다가 떨어뜨린 신발을 주워들며 주변을 훑어봤다. 도망쳤어요. 너무 빨리 달아났네요. 그래도 안 다친 게 다행입니다. 혜진은 가쁜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처음으로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생각보다 선해 보였다. 어딘가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 말끝이 짧고 조심스러운 태도,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위험한 사람 같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처럼 보였다. 버스 시간이 훌쩍 지나 다시 늦어버린 혜진은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그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집이 멀면 제가 데려다 줄까요? 이 시간엔 버스도 뜸하고. 혜진은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보다 조심스러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상하게 믿음이 갔다. 게다가 오늘 같은 날 혼자 걷기엔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두 사람은 공장 골목을 지나 좁은 언덕길을 함께 걸었다. 찬바람이 불어왔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발소리만 고요히 울릴 뿐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공장 3동에서 일해요. 그제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눴다. 혜진도 작게 웃으며 답했다. 저는 혜진이에요. 2동 포장팀이고요.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혜진은 이상하게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도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되는 자신이 조금 당황스러웠다. 40대 중반을 넘긴 여자가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자꾸만 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달콤한 감정에 머물기엔 너무 무거웠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여동생 부부는 여전히 취직을 하지 못하고 혜진의 월급에 의지해 살고 있었다. 고등학생 딸의 학원비, 생활비, 월세까지.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형편에서 웃을 일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힘겨운 어느 날 고장난 구두 굽을 고치러 동네 수선집에 들렀다가 혜진은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고개를 숙이고 서성이는 준호였다. 그는 수선집 아저씨에게 무언가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눈만 굴렸다. 불안해 보였고 손은 계속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아니, 구두 맡기려면 영수증부터 써야지. 여기 이름이랑 전화번호 적으라니까. 아저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펜을 내밀자 준호는 더욱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다 갑자기 구두 굽을 집어들고는 제가 나중에 다시 갖다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허둥지둥 가게를 빠져나갔다. 혜진은 놀라서 그 뒤를 쫓았다. 준호 씨 잠깐만요. 골목 어귀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냥 훔쳐 나가시는 거예요? 준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손을 흔들었다. 아, 그게 아니고 아저씨가 하라는 말을 제가 잘 몰라서. 말끝을 흐리는 그의 모습에서 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제서야 하나하나 연결되는 퍼즐 조각처럼 그의 행동을 떠올렸다. 약국에서 약을 건네줄 때도 라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포기했고, 버스를 못 타고 길을 잃었던 그날도 노선도를 읽지 못해 헤맸던 것 같았다. 준호는 그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창피해서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모르겠어요. 혜진은 마음이 조용히 저릿해졌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누군가의 속 깊은 고백을 듣는 일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같이 걷던 두 사람 앞을 버스가 지나쳤다. 혜진이 한숨을 쉬자 준호는 용기를 내듯 말했다. 그럼 저 자전거 타고 가실래요? 집이 그렇게 멀지 않으시잖아요. 잠시 고민하던 혜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둘은 좁은 자전거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골목길을 지나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준호의 어색한 등이 바로 앞에 있었고 혜진은 오래 잊고 있던 따뜻함 같은 것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 누군가의 등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리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처음 보는 풍경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새롭게 보였다. 며칠 뒤 공장 잔업을 끝내고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혜진은 멀리서 익숙한 자전거 불빛을 보았다. 준호였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린 듯 서 있었고 혜진이 다가오자 어색하게 웃으며 자전거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오늘도 버스 놓치셨을까 봐요. 그래서 일찍 퇴근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서툴고 따뜻한지 혜진은 괜히 웃음이 났다. 오늘은 정말 놓친 거 맞아요. 고마워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준호는 천천히 자전거를 앞으로 밀며 혜진에게 타라고 손짓했다. 골목길을 달리는 동안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등 뒤는 따뜻했다. 혜진은 조심스레 손을 그의 허리에 얹었다가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뗐지만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속도를 조금 줄여줬다.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다. 혜진은 가만히 생각했다. 이 사람은 말은 서툴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섬세한 사람인 것 같다고. 자전거가 동네 편의점 앞에 멈추자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기 라면 하나 드실래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은 퇴근 후 지친 몸을 녹여주는 따끈한 국물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 요즘 라면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둘은 편의점 안 테이블 한쪽에 마주 앉아 라면이 익기를 기다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 속에서 준호는 말을 아끼고 작은 움직임마다 조심스러웠다. 젓가락을 꺼내고 물을 따르고
휴지를 건네는 모든 동작이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물었다. 준호 씨는 혼자 사세요?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제가 좀 돌봐야 해서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그 말에 혜진의 마음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자신의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아온 긴 시간들이 스치면서 남의 상처를 금방 알아보는 법을 배워버린 탓이었다. 준호도 자신처럼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구나. 라면을 반쯤 먹었을 때 준호는 갑자기 혜진을 바라보며 용기 내듯 말했다. 혜진 씨, 그날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했을 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혹시 제가 못 도와드렸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혜진은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가운데 묵직하게 내려앉는 따뜻함이 있었다.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준 적이 없던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남편이 떠난 후 딸을 키우고 동생 부부까지 돌보며 살아오는 동안 누구 하나 괜찮냐고 물어준 사람이 없었다. 밖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편의점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한 배경음처럼 울렸다. 준호는 한참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그날 혜진 씨가 올 것 같아서 제가 더 겁났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말은 마치 오래 숨어있던 감정이 조심스레 빛을 본 순간처럼 들렸다. 혜진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울진 않았어요. 준호 씨가 옆에 있어줘서. 며칠 뒤 혜진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 한 통이 울렸다. 숨이 가쁜 목소리였다. 혜진 씨, 나 잠깐만 집 앞에서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조심스러웠던 준호답지 않은 떨림이었다. 혜진은 불안한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발걸음을 재촉해 다가갔다. 골목 입구에서 준호는 허리를 굽힌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유난히 작아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바람처럼 스쳐왔지만 곧 폭풍처럼 혜진의 가슴을 덮쳤다. 준호의 얼굴은 눈물마저 말라버린 사람처럼 공허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 손을 잡자 준호는 마치 무너질 듯한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내가 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못 써서 서류도 못 냈어요. 그분을 보내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나는 아들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혜진은 그 말에 숨이 막혔다. 그를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 평생 자신을 숨기고 살아온 사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다. 혜진은 두 팔을 뻗어 준호를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가 혜진의 품 안에서 크게 들썩였다. 오랜 시간 참아온 울음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준호 씨 잘못 아니에요. 누구보다 아버지를 위해 살았던 사람인 거 나도 알아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다. 준호는 혜진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거의 아이처럼 울었다. 사랑받을 줄 몰랐던 사람, 인정받아 본 적 없는 남자, 그리고 세상 앞에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순한 마음. 혜진은 그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다. 많이 울어요. 참지 말고 다 울어요. 그날 밤 혜진은 준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아버지가 계시던 작은 요양원 앞까지 함께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도 둘 사이에는 작은 온기가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간간히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요양원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눈 붉힌 얼굴로 말했다. 혜진 씨, 나 이제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그 말은 고백 같으면서도 절규 같았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아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금 여기에 있어요. 나랑 같이. 준호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속한 느낌을 얻은 사람처럼 천천히 숨을 골랐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올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품이 혜진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은 곳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준호는 며칠 동안 공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혜진은 처음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러려니 했지만 사흘째가 되자 불안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집으로 찾아가도 인기척조차 없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보이는 방 안은 어둡고 바람이 들어오면서 흔들리는 얇은 커튼만이 존재감을 드러냈다. 혜진은 마음이 무거워져 골목길을 따라 혼자 걷기 시작했다. 준호가 자주 가던 편의점, 공원 벤치,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던 요양원 앞. 그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다. 헤매다 지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자 찬바람이 주변의 적막과 함께 밀려왔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준호 씨, 어디 있어요? 그러다 문득 한 곳이 떠올랐다. 공장 뒤편 오래된 창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벽돌 창고 안에서 준호는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는 동료의 말이 떠올랐다. 혜진은 서둘러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문을 살짝 밀자찬 공기가 온몸에 닿았다. 그리고 희미한 불빛 아래 웅크린 그림자가 하나 보였다. 준호였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팔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혜진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초점이 희미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혜진 씨,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바람에 섞여 사라질 듯 작았다. 아버지한테도 아무것도 못 해줬고 글자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혜진은 천천히 준호의 앞에 앉아 그의 두 손을 감싸쥐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준호 씨, 그런 말 하지 마요. 당신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마치 혜진의 말이 마음 깊은 곳에 부딪혀 울리는 것처럼. 그녀는 준호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 떠나보낸 슬픔 때문에 혼자 이렇게 무너지지 마요. 나 있어요. 준호 씨 곁에는 나 있어요. 이제는 내가 준호 씨를 지켜줄게요. 그 말에 준호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고요한 창고 안에서 울음이 낮게 울려 퍼졌고 혜진은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준호는 혜진의 품 안에서 아이처럼 울어대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다. 그 순간 혜진은 확실히 알았다. 이 남자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이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걸. 그리고 준호 역시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이제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창고에서 눈물로 무너졌던 그날 이후 준호는 조금씩 혜진의 곁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혜진은 준호가 자신을 밀어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는 더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느 저녁 혜진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호빵 2개를 사서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조금만 걸을래요? 준호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둘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바람소리와 낙엽소리를 함께 들었다. 며칠 뒤 혜진은 집으로 돌아오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그 공책을 준호에게 건넸다. 우리 같이 공부해 볼래요? 준호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손사래를 쳤다. 나 글자 정말 몰라요. 한글도 초등학생보다 못해요. 이 나이에 공부를. 혜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초등학생처럼 처음부터 배우면 돼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나도 옆에 있을 건데 뭐가 무서워요. 준호는 망설이며 공책을 펼쳤다. 기역, 니은, 디귿 작게 적힌 글자들을 바라보던 준호의 얼굴이 서서히 상기됐다. 혜진 씨가 써준 거예요? 응. 첫 페이지는 내가 도와줄게. 천천히 하면 돼요. 그날 밤 혜진 집의 작은 식탁 위에는 2개의 손전등과 한 권의 공책이 놓였고 둘은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글씨를 하나하나 써내려갔다. 준호는 손이 많이 떨렸지만 혜진은 그의 손목을 조심스레 잡아주며 천천히 따라 쓸 수 있도록 도와줬다. 준호는 글자를 바로 못 써도 금방 지워지고 다시 써도 혜진은 한 번도 다그치지 않았다. 그 모습에 준호는 불현듯 마음속이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무렵 준호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장에선 맡은 일을 실수 없이 해내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마다 책을 펼쳐 읽는 그의 모습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화제가 되곤 했다. 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기적이 눈앞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것처럼. 어느 날 준호가 말했다. 혜진 씨, 나 잠깐 보여줄 게 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작은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깔끔하게 적힌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운전면허 합격증. 그를 읽지 못해 버스 한 번 제대로 타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기 이름을 또렷하게 적어내고 도로 위를 직접 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혜진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준호 씨, 진짜 해낸 거예요? 준호는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 씨가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혜진 씨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며칠 뒤 준호는 새로 산 중고차를 몰고 혜진 앞에 나타났다. 낡았지만 정성껏 닦아놓은 차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말했다. 오늘 드라이브 할까요? 혜진 씨 태우고 싶었어요. 혜진은 웃음이 터졌다. 버스도 못 타던 그가 이제 자신을 태우고 길을 나서겠다고 한다니.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지난 노력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가 가슴이 찡해졌다. 두 사람은 강변도로를 따라 천천히 달렸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렸고 차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다.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가만히 굳히며 말했다. 혜진 씨, 나 사실 오늘 이 말 하려고 했어요. 혜진이 그를 바라보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혜진 씨가 내 삶에 와준 게 진짜 꿈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혜진 씨랑 같은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 이미 되었다고 믿고 싶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외로움이 아닌 두 사람의 마음이 동시에 무르익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차를 도로 한편에 세우고 손을 뻗어 혜진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혜진 씨,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나, 혜진 씨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혜진은 숨을 들이쉬었다. 지난 세월의 상처, 외로움, 책임, 그리고 다시는 사랑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마음들이 눈앞에서 천천히 녹아내렸다. 그리고 준호라는 남자가 그 모든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다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혜진은 눈가가 붉어진 채 미소 지었다. 준호 씨, 나도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함께 걸어가요. 준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전 소매치기를 쫓아 뛰어가던 남자의 얼굴과 전혀 다른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법을 배운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혜진 역시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날 대답 하나가 두 사람의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하늘 아래 작은 차 안에서 혜진은 깨달았다. 사랑은 나처럼 상처 많은 사람에게도 다시 찾아오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은 더 깊고 더 따뜻할 수 있구나.